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실은 길이 없습니다. 네, 길은 없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한 명이 지나갔고 또 그 길을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갈 때 비로소 길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수험 생활을 하는데 어느 길이 있을까? 어느 길이 맞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지만 사실 길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묵묵히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곧 길이 되는 겁니다. 정도를 걸으라 라는 말이 있죠. 길이 없는데 자꾸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길은 원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의 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이제 고려 문화, 고려의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이 고려문에서 시험 문제 한 문제가 이렇게 딱 나오지는 사실은 않아요. 앞에 있었던 정치, 경제, 사회와 연동되어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나온다고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고려의 승려, 스님들. 예, 좀 더 공부하겠지만 의천과 진울이 있거든요. 의천과 진울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 고려시대의 그 문화유산 있잖아요. 사진 주고 이게 어느 시대의 문화유산인지를 물어보는 것, 요 정도예요. 제가 오늘 꽤 많은 양을 쓰겠지만 여러분들 이걸 다 외우려고 할 필요 없고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승려, 중요한 파트니까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진 주면 이거 고려시대야. 이름을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고려시대야 라는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충분히 이 단어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준비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고려 문화 중에서 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은요, 뭐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아요. 사는 모습 비슷하거든요. 여기도 이제 공교육이 있고, 그러니까 국가가 세운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어떤 민간에서 세운 학교가 있고, 그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네, 관학, 국가가 세운 학교라는 얘기죠. 자, 관학에는 어떤 학교가 있었냐면, 우리 한번 공부해볼까? 고구려에는 태학, 통일신라에는 국학, 발해에는 주자감, 그리고 고려에는요, 예, 바로 국자감이라고 있습니다. 네, 국자감이라고 있는데, 이 국자감의 어떤 학생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장학재단이라고 할까? 설양한 그런 어떤 그 좋은 사람들을, 현명한 좋은 사람들을 키워내는 창고,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 그래서 양현고라는 게 있어요. 양현고, 이게 장학재단이 되는 거예요. 양현고. 그리고 또 좋은 선생님들을 모셔와서 강의를 쫙 배치하는 거죠. 전문 칠제. 전문, 네, 칠제와 같은 이런 중앙의 교육기관이 있었고요. 지방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예,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습니다. 자, 요렇게. 예, 고려의 관학은 국자감, 중앙의 국자감, 지방의 향교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인기가 없어! 인기가 없어. 네. 이게 참, 그때나 지금이나. 고려시대는요, 사학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사학, 그러니까 사립학교들이죠. 대표적인 사립학교 12군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무리도자를 써가지고, 예, 12도라고 하는데, 그 12도 중에서도 최고의 사립학교라고 본다면, 예, 바로 이 최충의 구제학당이 있습니다. 최충의, 그러니까 12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최충의 구제학당. 최고였죠, 뭐. 예. 여기를 들어가려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또는 최충의 어떤 문헌에다 해서 문헌공도,
도는 이제 무리도자예요. 예, 문헌 공도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 이 최충은 여러분들 이 최충은 뭐라고 불렸냐면요. 이 최충은 바로 해동의 공자다. 해동의 공자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셨죠. 이 관악과 사학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요. 자, 라인 한번 그어볼까요? 이게 이제 관악 라인입니다. 이 관악은요, 맨 처음 초창기는 뭐 국가 지원이 있으니까 잘 나갔겠죠. 그런데 쭉 나가다가 결국 인기가 없어져요. 이렇게. 예. 이렇게 인기가 지금 하향 곡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반면에 사학은요, 뭐 초창기에는 뭐 쉽지 않았겠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인기 폭발하며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내가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 사학이 왜 인기가 있었냐면 사학은요, 공부 잘 가르쳐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었어요. 급작이라는 걸 또 봐요. 급작. 그러니까 여름에는 뭐가 있냐면 하과라는 게 있어요. 여름 한자 써서 하과라는 게 있는데 하과가 뭐냐면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예요. 여름이 됐어. 그러면 이제 사찰을 통째로 빌려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내내 공부하는 거예요. 기숙학원 같은 어떤 그런 의미. 그리고 거기서 또 어떤 시험을 보냐면 급작이라는 시험을 봐요. 급작이 뭐냐면 딱 시간을 재놓고 촛불, 그 촛농이 이렇게 금을 그어놓고 그 촛농이 녹을 때까지 빨리 글을 써내는 거예요. 급작. 일종의 모의고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의고사도 자주 보고. 그러니까 수험생의 그 맞춤형 교육을 아주 사학이 잘해내는 거예요. 이러니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때가 지금이랑 비슷해.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이 고려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전기와 후기로 한번 나눠볼 텐데요. 이 후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후기 유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때 성리학이 소개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성리학이 소개되었다는 사실. 자, 이 성리학의 소개는요, 누구에 의해서 소개가 되었냐면 바로 안향에 의해서 소개가 되었더라. 자, 바로 이 성리학을 누가 수용하느냐? 네, 누가 수용하냐? 바로 신진사대부가 수용을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냐면 이게 신진사대부가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베이스가 바로 성리학이고 이게 바로 고려 후기에 안향에 의해서 소개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진사대부 반드시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학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 이제 바로 역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역사하면 여러분들 뭐 이 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바로 삼국사기가 되겠죠. 너무 중요한 그런 책이죠. 자, 삼국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삼국사기는요. 삼국사기 하면 딱 붙는 어떤 의미가 있죠. 타이틀. 그 타이틀은 뭘까요? 현존하는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최고의, 여기서 최고라고 하는 건 짱! 와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가장 오래된 역사서. 최고의 역사서라는 사실. 좀 아쉬워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원사료를 좀 보고 싶은데 없어요.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냐면 김부식, 이거 쓴 사람이 김부식이잖아요. 김부식이 분명히 그 사료를 보고 쓴 책이거든요, 이게요. 그 사료들이 없네. 김부식의 눈을 한번 걸쳐서 지금 이게 삼국의 역사가 조명되는 것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릴 때는 누가 썼냐면 바로 김부식. 김부식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김부식 경주 김씨 출신, 신라 계승의식이 좀 강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역사서에서도 살짝 신라 중심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방식은요, 어떤 방식이냐면 기전체 방식이에요. 자, 기전체 방식이 뭐냐면 기전체 방식은요, 본기, 세가, 지, 열전 이런 식으로 섹션을 나누어 가지고 역사를 쓴 거예요. 봄봄봄봄봄. 네, 그래서
본기, 세가지, 열전. 본기에서는요. 여기 본기에서는 왕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열전에서는 신하 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전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본기의 기와 그 열전의 전, 요 글자를 따서 기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한 그리고 꽤 정확한 그런 역사 서술을 할 때 이렇게 기전체 방식으로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고려 전기는요, 이게 지금 위쪽 라인 다 고려 전기 라인입니다. 고려 전기는 대표적인 역사서 삼국사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려 후기입니다. 자, 고려 후기 그 대표적인 역사서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 먼저 동명왕편이 있겠습니다. 동명왕편. 자, 동명왕편을 쓴 사람은 누굴까요? 네, 바로 이규보입니다. 자, 이규보인데 이 동명왕편은 바로 이 동명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동명이 바로 고구려 주몽이죠. 고구려 주몽. 자, 이 이규보가 활약했던 그 시기가 바로 무신 집권기. 여러분들 무신혁명 1170년 기점을 해서 고려 후기가 시작된다 그랬죠. 그래서 무신 집권기 활약했던 인물인데, 이 이규보 동국 이상국집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문집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이규보는 아까 제가 그 교육을 말씀드렸는데 고려시대 여러분들 사교육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네, 당시 스타 강사도 있어요. 스타 강사. 네, 그래서 이 이규보가 어떤 분이냐면 바로 그 사교육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당시에 그 국자감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수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국자감은 이제 그 당시 대학교였으니까 거기 들어가기 위한 시험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이규보 정말 그 아버지가 요즘은 왜 그 엄마들의 치맛바람이라고 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아빠들의 그 도포바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스타 강사 모셔오고 막 그냥 사찰 보내고 막 엄청나게 했는데 모의고사만 맞다, 모평 맞다, 학평 맞다 그러면 무조건 전국 1등이에요. 대박이었죠. 그런데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학평, 모평, 전국 1등, 수능 똑 떨어지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규보가 그랬어요. 이규보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규보 무려 사수했어요. 사수. 진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사수 끝에 결국은 대학을 들어간 정말 인생 이런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만드시는 겁니다. 아셨죠? 네, 이규보의 길은 가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동명왕편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요. 제왕운기라고 있습니다. 제왕운기. 자, 이 제왕운기는 누가 썼죠, 여러분들? 이승휴. 이승휴가 썼고, 우리가 또 이제 진짜 꼭 기억해야 될 역사서가 있죠. 네, 바로 삼국유사. 네, 바로 일현 스님. 네, 일현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가 있는데, 특히 여러분 삼국유사는요, 진짜 이 일현 스님은요, 여러분들 왜 서양의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하면 안데르센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일현이 바로 우리나라의 안데르센 같은 분이에요. 근데 왜 안데르센 하면 왠지 모르게 낭만과 뭔가 어떤 그 동화와 몽환적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현 스님 하면 왜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이야기꾼이신데? 네? 이런 것들도 너무 또 서양 것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또 그런 생각들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삼국유사는요, 삼국사 김무식이 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들은 다 빼요. 에이, 이거 말도 안 돼. 다 빼요. 여기는. 그 뺀 거를 모아서 남아있는 것들을 모아서 쓴 책이 바로 삼국유사예요. 예, 그래서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삼국유사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건데, 특히 이승휴와 일현의 이 작품들은요, 이 작품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단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군. 단군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 요런 그 단군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었던 그 시점이 언제냐면요. 바로 원간섭기.
원간섭기에 바로 이러한 역사서들을 쓰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단군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킨 이유를 아시겠죠? 뭔가 원간섭기, 우리 민족의 어떤 우수성, 우수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고려의 유학과 역사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섹션입니다. 풍수지리와 도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의 풍수지리와 도교. 자, 먼저 여러분들 이 고려의 풍수지리 할 때, 이 전기의 풍수지리 할 때 이걸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예, 바로 서경길지설입니다. 서경길지설. 서경길지설 알아요. 서경은 지금의 어디죠, 여러분들? 평양이 되겠습니다. 평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서경길지설을 들고 나왔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미 배웠어. 서경이 중요해. 서경이 중요하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왕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네, 바로 태조왕건이 있잖아요. 그죠? 태조왕건의 북진정책 맞습니다. 태조왕건의 북진정책. 그래서 서경을 중시하라. 뭐 이런 것들을 유언에도 남기잖아요. 이게 바로 훈요 10조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것은 태조 왕건 때부터 내려왔던 그런 모습들. 굉장히 왕이 이렇게 중요시 여길 정도로 고려의 풍수지리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죠. 고려 중기에 있었던 사건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때도 서경길지설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서경길지설 굉장히 중요하네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들 쭉 흘러가면서 이제 서경도 중요한데 여기도 중요하다. 어디? 바로 남경길지설. 남경길지설도 나와요. 남쪽에 있는 수도, 남쪽에 있는 서울이란 얘기죠. 이 남경길지설이 어디냐면 바로 서울이에요. 지금의 서울이에요. 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바로 고려말 그리고 조선 초 넘어오면서 바로 한양으로 천도하게 되는 조선의 수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배경들이 바로 이런 데서부터 나오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보니까 참 고려시대 고려 사람들은 이 풍수지리를 굉장히 중요시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왜 집 지을 때 남향이 돼야 된다, 문은 남쪽으로 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과 또 연결고리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풍수지리였고요. 자, 이제 도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교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신선, 그죠? 죽지 않는 어떤 그 신선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고려의 도교하면 이 의식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바로 팔관입니다. 팔관에. 네, 이 신들에게 어떤 제사도 지내고 거기서 어떤 풍악도 울리고 춤도 추고 막 그러는 그런 어떤 행사인데 역시 팔관에도요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이 팔관을 잘해라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교시죠. 네, 역시 마찬가지로 훈요 10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훈요 10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역시 태조 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신들에게 뭔가 제사를 지내고 이러는 거 유학자 입장에서는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안 좋아해요. 고려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 고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유학자 대표적인 인물 성종대 최승로. 이 최승로가 이런 거 진짜 원치 않아요. 이런 거 없애야 돼요. 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성종대. 이런 어떤 그 팔관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 유학자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조선시대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왜 중종 때 조광조 있잖아요. 조광조가 하늘에 제사 지내는 어떤, 하늘에 어떤 그 제사 같은 거 지낼 때 이렇게 하는 그 소격서, 이거 하자고 주장하죠. 유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삼국사기에서도 여러분들 김부식 유학자가 보이지 않는, 그 단군이 엄마가 곰이야? 이게 말이 되니? 이게 안 쓰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련이 이제 그런 거 다 모아와가지고 지금 당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기한 거, 기적적인 거는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최승근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이런 행사는 좀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 고려의 풍수지리와 도교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불교에서는요, 이제 진짜 중요한 승려 등장합니다. 의천과 진울이죠. 문화파트, 고려 문화파트에서 뭐 제일 시험 빈도가 높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불교에 대해서 볼 텐데요. 자, 먼저 우리는 의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의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각국사 의천. 자, 이 의천은요, 일단 그와 관련된 종파가 어떤 것이냐? 예, 바로 천태종입니다. 천태종을 창시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교리가 있어요. 이 의천이나 진울이나 똑같이 선종과 교종을 통합하려고 시도했던, 그러니까 종파를 통합하려고 시도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선생님, 교종은 뭐고 선종이 뭔가요? 앞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교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교리, 문자, 교리를 통해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문득 깨닫는 거야. 공부하다가 깨닫는 거. 이게 이제 교종의 모습이고요. 선종은 뭐냐면 문자, 교리 이거 필요 없음. 그냥 참선이에요. 참선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또 문득 깨달음. 이게 선종이에요. 그런데 이 종파 두 개를 합치려고 노력했던 게 공통점이에요. 의천과 진울은요. 그런데 방법이 좀 달라요. 이 의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의천 같은 경우에는 교관겸수의 교리를 주장을 합니다. 자, 보세요. 교, 그리고 관, 겸, 수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교라고 하는 것은, 이 교라고 하는 것은, 네,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바로 교종을 의미합니다. 바로 교종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관이에요. 문득 깨닫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선종이에요, 선종. 이건 선종이에요. 즉, 교종과 선종을 겸해서 함께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더 먼저냔 말이죠. 바로 교종이 먼저 나왔잖아요, 지금요.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이라는 것이죠. 요게 이제 의천의 방식이라면, 자, 이제 후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후기하면 또 이 인물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진울입니다. 진울. 네. 하여튼 이 의천과 진울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자, 이 진울은 바로 조계종. 바로 이 조계종을 창시했던, 열었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조계종. 가만히 있어봐. 요즘 여러분들 왜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조계종 또는 뭐 천태종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이 고려 시대 때 의천과 진울에 의해서 이게 지금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역사가 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 불교와 맥락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깊어요. 이 진울의 교리는 뭐냐면요. 이 진울의 교리는 의천과 똑같이 선교 통합을 주장하고 있지만, 예, 교종과 선종 통합을 주장하고 있지만 방법이 좀 달라요. 자, 뭐냐면 먼저 정해쌍수라는 겁니다. 정해쌍수.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선정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해라고 하는 것은요, 해, 지혜야, 지혜. 지혜니까 여기서는 교종을 얘기하는 거겠죠. 즉, 진울은요, 선종 중심의 교정 통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울과의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바로 도노점수. 문득 깨닫는다. 하지만 끊임없이 수양해야 된다. 라고 하는 도노점수를 또 이 진울 스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요즘 그
우리 시대에 살았던 그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는 도노점수 아니다. 이게 참 이게 역사적인 어떤 교리와 인물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보통 내공이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성철 스님은 뭐냐면 도노 돈수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니 깨달았는데 깨달으면 끝! 뭘 더 수행을 해? 그럼 깨달은 게 아니지? 라고 하면서 도노 돈수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듣고 보니까 또 물은 문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가 또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건 진울은요 바로 이렇게 정해쌍수와 동로점수를 주장했고요.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면 바로 결사운동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합니다. 결사. 결사는 뭐냐면요 같이 모여가지고 왜냐면 혼자 있으면 자꾸 유혹을 받잖아요. 여러분 혼자 공부해봐. 자꾸 냉장고 열게 되고 자꾸 TV 보게 되고 자꾸 뭐 딴짓 자꾸 하게 되잖아. 근데 같이 있으면 뭔가 딴짓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결사가 이제 그런 모습인데 어느 사찰에서 이게 중심이었냐면 바로 수선사. 수선사 결사를 중심으로 나아가는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진울의 제자가 있어요. 이 진울의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해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해심. 이 해심은 뭘 주장하셨냐면 바로 유불일치설. 유학과 불교가 일치하는 면들이 많이 있다. 이거는 이제 고려 후기 여러분들 성리학 들어오면서 유학자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그 불교와의 어떤 그 연결고리를 좀 찾아주려는 그런 시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구나라는 걸 딱 직감적으로 느끼면 진짜 여러분들 핵심의 유불일치설. 그래서 사람들 의천, 진울, 특히 의천과 진울은 꼭 여러분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런 불교의 어떤 그 활성화. 고려는 여러분 불교의 나라예요. 누가 뭐래도 고려는 불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불상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자, 어떤 불상들인지 볼게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 불상 이름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딱 사진 보시고 이게 고려 불상이야 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불상을 쓸 때는요. 동네 이름이 먼저 나와야 돼요. 하남에 있는 하사창동. 동네 이름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재료. 철로 만들어서 철조. 동네 나오고 그 다음이 만들어진 재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불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석가열애. 석가모니라는 얘기죠. 석가열애. 그리고 그 다음에 모습. 앉아있냐 서있냐. 앉아있으면 좌상이에요. 좌상.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남, 하사, 창동, 철조, 석가열애, 좌상.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초계는요. 초계는 철로 만든 이렇게 철로 만든 부처님이 꽤 많아요. 왜였을까? 뭐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고려라는 나라를 세웠으니까 무기를 녹여서 평화를 지향하는 게 아닐까.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호족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노려서 왕권, 태조 왕건의 왕권을 강화시킬 어떤 그런 필요성 이런 것들도 연결이 되겠죠. 네,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철불이 많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엄청 커요. 일단 장소부터 볼게요. 어디 있냐면 논산 관촉사에 있어요. 논산 관촉사에 보면요. 뭘로 만들면 돌로 만들었어요. 돌로 만든 그러니까 석조예요. 석조고 이 부처님은 미륵보살이에요. 미륵보살. 어떤 모습이냐면 입상 서 있어요. 네, 진짜 커요. 와, 여러분들 근데 이게 머리와 이 신체의 비율이 머리가 3분의 1이에요. 머리 엄청 크세요.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합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왜 그 석굴암에 있는 석굴암 본존불 있잖아요. 그거 보시다가 이거 보시면 이렇게 입이 아마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거대 불상이 많다. 거대 불상이 많다. 이건 뭘까? 이건 바로 개성.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고려라는 나라는 지방 호족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지방 호족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 지방 호족을 닮은 그런 개성이 고려 시대 그 불교의 특징은 개성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개성이 살려 있는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막 파격적이고 막 거대하고 개성 있고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이전에 있는 전통을 그대로 또 이어받은 그런 불상들도 있습니다. 일단 동네부터 영주에 있는 부석사. 네, 영주에 있는 부석사에 뭘로 만들면 흙으로 구워서 만들었어요. 이걸 뭐라 하면 소조라 소조. 네, 소조로 만드는 부처님 열에 앉아 계시거든요. 좌상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딱 보고 있으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이건 바로 그 앞에 있었던 통일신라 시대 때 석굴암 본전부를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신라 계승 양식, 신라 양식을 계승했다. 신라 양식을 계승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상들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불상들은 뭐 그냥 뭐 통과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봐도 이것도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다 어떻게 외워? 하나마사 창동 철조 석가 열의 입장 이걸 외워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보시고 사진만 보시고 그냥 딱 이거 고려 거야. 이 정도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탑입니다. 부처님의 사리 또는 부처님의 말씀을 모셔놓은 탑. 요것도 시험에 꽤 잘 나오기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와 연결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일단 장소, 항상 장소예요. 평창에 가시면요. 올림픽. 네, 월정사 있어요. 월정사. 이 평창의 월정사에 가시면 바로 형태 8각 9층 석탑이 있어요. 8각 9층 석탑이 있습니다. 자, 이 탑 분명히 사진 보고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고요. 진짜 이제 시험이 잘 나오는 건 뭐냐면요. 자, 개성. 네, 개성의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어요.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는데 자, 이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시험에 참 잘 나와요. 참 잘 나와요. 왜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무엇과 제가 아까 정치와 맞물려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탑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탑은 여러분들 짝수 안 만들어요. 우리는 홀수예요. 3층, 5층, 7층, 9층 이렇게 홀수예요. 근데 10층 이거 뭔가 좀 다르다는 얘기야. 왜 다를까? 원나라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왜 원의 영향을 받았을까? 바로 고려 후기 원간섭기라고 하는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나온 결과물 요렇게 권문세족 원간섭기와 연결되어서 개성 경천사 10층 석탑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시험이 잘 나와요. 이거 사진 딱 보고 이거 고려 후기 원의 영향 팍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시험이 잘 나옵니다. 아시죠? 자, 이건 지금 현재 뭐 개성이 없고요. 이건 서울에 있어요. 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실내에 있어요. 실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역시 우리 탑과 좀 다른 건데 우리 탑은 원래는 돌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건 대리석으로 만들었어요. 대리석은 여러분 산성비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노출시켜 놓으면 녹아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 그 안에 실내에다가 이걸 갖다 놨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탑은 아니구나라는 걸 또 한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근거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사람, 불상, 불탑, 불교였습니다. 자, 이제 고려의 자랑이죠. 아니 고려의 자랑이 있습니까? 이건 우리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바로 인쇄. 진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 인쇄 봅시다. 통일신라 시대 때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나온 엄청난 세계적 문화유산이 있죠. 뭐죠, 여러분들?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자,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하면 딱 그 앞에 붙는 타이틀이 뭐예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아니야. 와우.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와우. 좋아.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또 설명드릴 고려. 직지심체 요절 하면 또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뭐예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와우.
뭐야? 목판도 금속까지도 다 우리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타이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있고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작을 수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지식에 있어서만큼은, 인생은 지식이거든요.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까? 진짜 이게 참, 우리가 참 이렇게 특별하긴 특별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워요. 자, 바로 그 고려의 그 인쇄물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자, 먼저 목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목판. 자, 이거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목판. 자, 목판은요, 거란 침입 때 만들었던 목판 인쇄물이 있습니다. 바로 초조대장경이 있습니다. 초조대장경. 그죠? 자, 이 초조대장경은요, 바로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조대장경이 불타. 불타. 언제. 고려 후기로 넘어가네. 네. 쭉, 이건 라인으로 그어야 되겠다. 쭉 넘어가서 고려 후기로 짜잔 하고 넘어옵니다. 자, 불타. 이거 불타. 누구에 의해서? 네, 바로 몽골에 의해서 불타게 되었죠. 그래서 바로 이런 몽골의 침입에 맞서기 위해서 다시 만들었다고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 바로 팔만대장경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이다. 팔만대장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목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판. 활판하면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네, 활판하면 또 우리가 또 자랑하는 것이 있죠. 바로 직지심체요절이 있습니다. 직지심체요절. 자, 다시 한번. 자, 직지심체요절하면 무엇이다? 현존하는 세계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라는 사실. 이게 바로 직지심체요절. 이번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예, 지금 프랑스에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한테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런 것들을 좀 알린다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런 인수의 어떤 그 고려의 어떤 그 자랑 한번 여러분 보셨고요. 자, 이제 고려 청작이 옛날에 이제 저희 때 이렇게 불렀던 노래인데 요즘은 네, 이렇게 아마 보셨을 겁니다. 네, 우리 때는 그렇게 놀았어요. 자, 고려 전기 자기하면 뭐 너무나도 제가 너무 좋아해요. 진짜 너무 좋아하는 게 있는데 바로 순청자.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비색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고려의 비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청자가 참 잘 전시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그 영인에 가시면 호암미술관이라고 있어요. 호암미술관에 청자가 정말 잘 전시되어 있는데, 저는 저 청자관만 들어가면 거의 뭐 1시간도 충분히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보면 빠져요. 예, 특히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 대나무처럼 만들어가지고 대나무 대를 이렇게 쭉 모아서 이렇게 만든 술병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일단 이 라인이 너무 예쁘고요. 정말 생동감 넘치는 게 위에 이게 주둥이 부분을 이렇게 칼로 탁 빼면 그 대나무가 쫙 퍼질 것 같은 어떤 그런 생동감. 야, 기가 막힙니다. 예. 그런 이제 순청자, 고려청자.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미술이 뭐 이렇게 검소하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조선의 미술일 것 같고요. 이 고려의 그 예술은요, 화려해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왜냐면 이 시대는 귀족의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귀족 문화가 있기 때문에 화려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순청자에서 이제 쭉 발달해가지고 이제 쭉 와서 이제 쭉 와서, 네. 특히 이제 무신정권기를 이렇게 관통하면서
유행했던 그 청자가 뭐였냐면요. 바로 예, 상감 청자라고 있어요. 야, 이것도 또 상감 청자, 상감 기법이잖아요. 이것도 대단하죠. 예, 탁 문양을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흑토, 백토 집어넣어가지고 탁 유약 잎을 탁 구우면 또 기가 막히죠, 그죠? 막 이런 그 청자가 또 유명하다라는 거 예,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건축 한번 볼 텐데요. 건축하면 여러분들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사찰, 가장 아름다운 사찰 한다면 저는 당연히 이것입니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을 들 수 있습니다. 무량수전. 자, 이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은요, 여러분들 일단 이게 짜잔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이냐면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약간 이렇게 배 부분이 약간 이렇게 도톰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바로 배흘림 기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걸 바로 배흘림 기둥. 배흘림 기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무량수전은 또 어떤 양식이냐면 이 기둥이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지만 또 위쪽으로 보면 거기 그 주심포라 그래가지고 이 기둥을 받치는 게 있거든요. 이게 기둥 위에만 있어요. 다포는 마늘 다자잖아요. 마늘 다자 해가지고 다포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이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기둥 위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주심포 양식이다. 주심포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에 가실 때 반드시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 출입구에서 매표소에서 티켓을 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영주 부석사 바로 이 무량수전 여러분 이 아까 제가 왜 그 부석사 소조 열의 좌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무량수전 안에 있어요. 그 불상이.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건데 이 무량수전에 올라가서 이 배흘림 기둥의 손에 이걸 딱 터치를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매표소부터 여기서 무량수전 터치를 딱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얘기 안 할래요. 네, 어쨌든 절대 여러분들 절대 이번 수능 끝나시고 한번 선생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절집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다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랬지. 왜 그랬을까? 궁금하시죠? 그건 수능 끝나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절대 여러분들 절대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아시죠?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이 고려의 문화를 한번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고려의 문화를 한번 쭉 둘러보는 외우지 말고요. 여러분들 이름 외우지 말고요. 사진 보고 고려 시대인지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